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시개발법 210페이지부터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제 2편인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부동산법 40랑 중 6문제가 출제가 되죠. 6문제가 나오면 최소한도 3문제 이상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적용되는 사업 시행 절차법입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 절차를 쭉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0회로 가시면은 이 법의 목적, 제정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법은 도시개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그 모든 국민의 행복과 이익, 이걸 공공복리라고 하는데, 공공유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공공유익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용도 가능한 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수용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논밭, 야산 이런 미개발지를 사업을 통해서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는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 14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에서 살짝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 일종으로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이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도시군계획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로, 철도, 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도시개발법상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법은 6문제 출제가 되고, 이 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국토가 있다. 국토가 있다면 이 국토 중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런 곳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사업 장소로서 바로 이걸 지정하는데요. 도시개발구역, 이걸 딱 지정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때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그 안에서만 하지, 이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적용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만 적용되며, 이때 이 공간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국토의 일부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이 되죠. 이런 법을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법.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바로 국토 중에서도 도시발구를 정해서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만 적용이 되므로 특별법적 이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빨간 장소 도시발 사업하기 위해서 도시발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그 안에서 도시발 사업한다라고 할 때는 이 안에서는 도시개발법도 적용이 될 것이고 국토의 공간이니까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될 건데 이 도시개발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 중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갈까요? 그렇죠. 특별법인 도시개발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을 우선시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그 내용을 먼저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이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면 바로 관련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끌어다 적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편 보면 말이죠. 도시발구역하고 도시발 사업 뜻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보면은요.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이 법이 도시개발법 이렇게 되는데요.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이를 적용한다. 도시개발법에서 그대로 국토개법상 용어를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관계를 좀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이렇게 전이라든가 또 답이라든가 답, 또 임야라든가 임야, 뭐 잡종지라든가 등등 천, 임야, 답, 뭐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들도 포함되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미개발지에다가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지정해서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 사업시행자가 들어가서 이 사업시행자는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시행자를 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시행자가 들어가서 이 사업장을 접수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사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해서 준비해 가지고 부담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에 새로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이 사업이 진행된 만큼 바로 그 맹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구역에 필요한 도로 싹 설치하고요. 이렇게 서로의 도로 설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필지를 나눕니다. 필지를 나눠가지고 예쁘게 그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공장이면 공장 등등등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싹 설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땅만 바로 공급받아서 거기다 바로 계획에 입각해서 건축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렇게 1단계로 이 토지들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그런 토지를 접수해 가지고 예쁘게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이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을 2002년도에 들어와서 용어를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바꿨는데요. 보시다시피 각각의 필지 모양새가 부정형이죠. 마음대로 생겼잖아요. 그랬던 것을 딱딱 사각으로 딱딱 만들어서 바로 건축물 건축하기 좋게, 그래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 이걸 도시개발사업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토지계획정리사업 그랬던 것을 용어를 바꿨습니다. 자, 그래 이때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종전토지라면, 개발하기 전에 종전토지라면 이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완성한 새로운 토지가 되겠죠. 새로이 사업을 통해서 조성했다 이거 아닙니까? 조성된 토지가 되겠죠. 이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행자가 소유권 넘겨받게 돼가지고 이때 넘겨받을 때 좋게 협의 매수합니다. 1단계로 협의 매수해서 바로 일단 돈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고,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 거쳐서 강제적으로 그 보상치라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시행자가 넘겨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바로 수용 사용 방식이랍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수용 사용 방식. 이런 방식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 이렇게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사업 시행자가 뭐 한국토지주통사다, 지방사다, 그러면 그네들이 돈 준비해서 싹 땅을 넘겨받습니다. 이 안에 있는 토지가 됐던, 건축물이 됐던,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이 감나무 편화가 됐던, 또 뭐 광업권이 있었다, 어업권이 있었다, 무료 사용권리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돈 주고 넘겨받아요. 1차적으로 협의 매수하는데 협의 매수가 이렇게 되면 강제로 수용해버립니다. 보상 처리하고. 그래서 넘겨받아가지고 시행자가 사업을 이렇게 해요. 해가지고 완성한 다음에 이걸 조성한 토지를 돈 받고 다시 팝니다. 그래 아파트 건설회사한테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땅들은 경제 입찰 방법을 통해서 매각하고요.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비싸게 팔고, 일정한 것은 추천 방법으로 그 토지를 분양해서 팝니다. 또 일정한 토지는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 땅 받아갈 사람 오세요 해서 계약서 써서 주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급합니다. 공급받은 자들이 바로 이하게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2차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는 것을 수용상방식이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수용상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들어보세요. 수용상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정전 토지 소유자다. 그때 자기의 그 종전의 토지 그 보상가 매수 가격이 뭐 3억 있다. 그러면 3억을 다 받고 그냥 소유권 넘겨주고 갈 수가 있지만, 그래 다음에 그 넘겨졌던 땅의 면적이, 근데 이 땅 면적이 1000종부터 했다. 1000종부터짜리를 바로 사업할 때 좋게 3억 주고 소유권 넘겨줬다. 근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장소가 혁신도시 아니면 세종시였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조그마한 땅 하나 바로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그 다가구라든가 이런 걸 건축하려고, 상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사보려고 하니까 이 면적이 200제곱미터이라고 하는 약 60평 정도 되는데 이걸 4억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놓을 때는 아까 밭으로 돼 있었지만 1000종부터 했다. 그걸 3억에 내가 넘겨줬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겠다 싶어서 땅 하나 구입하려고 보니까
200주부터짜리를 4억 달러 온다.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토지 소유자가 수용 상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그 땅값 아까 3억에 해당하는 것을 일부 1억 5천 정도 받아가고 1억 5천에 상당한 것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라든가 건축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증서를 만들어주는데 그 증서를 뭐라고 하냐? 바로 토지상환 채권이라 합니다. 그래, 이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 발행되어지는가? 수용 상방식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용 방식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땅, 조성된 토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될 때는 공급할 때는 아까 바로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로는 추천 방법도 된다고 그랬죠. 추천 방법. 추천 방법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급받아서 이제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등등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급하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나갈 때요. 이 지역의 땅값이 인근 땅값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래서 수용 상방식을 통해서 사박에는 이 시행자가 엄청난 보상금 땅값을 준비해야 되고 땅값 준비해서 주고 소유권 넘겨받았다. 그래 다시 또 공사비 돼서 사업한다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이 땅이 A 거였다, B 거였다, C 거였다면 다시 A한테 B한테 그냥 C한테 다시 주게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무슨 방식으로 하냐면은 바꿔줄 한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개발된 이 조성된 토지를 바꿔줄 환 땅 지자 해서 이걸 환지 방식을 합니다. 환지 방식. 그래 이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할 때는 시행자가 바로 종전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습니다. 그냥 종전토지 소유권 이런 모든 권리는 그대로 보장하고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공사 기간 동안만 사용수익을 정지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조성된 새로운 토지를 원주인한테 다시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뭐라 하냐? 환지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는요. 여기 보세요. 각자의 토지 모양새가 이런데 혼자서 그냥 개발행 허가 절차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도 아직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쪽인데 엉망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대지로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를 좁은 것은 섞어서 큰 것은 잘라서 이걸 분합이랍니다. 그래 분합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지목 변경, 흥률 변경, 그래 구역 변경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또 이 지역에 이런 도로, 공원,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하는데 이런 공공시설을 이렇게 새로이 설치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것 좀 더 위치를 변경하고 바로 정비를 해 나가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에도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지 방식을 적용하게 될 때 사업 시행자는요. 바로 공용 환지 권한을 법조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공용 환지라고 하는 것은 공용은 공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요. 바로 땅을 개발해서 딱딱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여기
정전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딱딱 시행자가 면적 딱딱 잘라가지고 다시 바꿔줄 수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떤 자는 적절하게 받게 되는 자도 있지만 어떤 자는 자기가 받을 양의 면적보다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자는 더 큰 면적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그렇게 강제적으로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새로이 개발된 환지로서 강제로 이전해서 줄 수 있는 권한, 그런 권한을 공용 환지 권한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줄 만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줄 양에 대비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줄 양에 대비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이게 줄 양만큼 줬다, 이걸 적절하게 줬다 해서 적응환지를 하고요. 적응환지, 그리고 줄량에 대비 적게 줬다, 이걸 줄여줬다, 이걸 감환지를 하고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 감환지 경우는 적게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게 받은 자, 이거 적게 준 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해서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 없습니다. 시행자는 그런 권한을 도시개발법에서 부여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감환지 처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에 따라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감환지 처분이기 때문에 만약 받아야 할 양만큼 못 받았다면 그 땅값을 보존해서 주면 됩니다. 그걸 바로 손실보상금 승계하는 청상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나갈 때는 때로는 청상금을 주고받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청상을 교부할 건 교부하고 또 이렇게 많이 받아간 친구에게는 내 나라에서 청상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무슨 방식을 정해서 나갈 때는 청상을 주고받는가?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봐보세요. 그래 받아야 할 양이 여기 보세요. 받아야 할 양이 100이었다. 왜냐면 100을 그대로 받아갔다. 100을 그대로 줬다 그러면 적응한지. 이때 봐보세요. 이때는 줄 만큼 줬잖아요. 그러면 돈 계산해서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시행자가 이 땅을 받아간 사람에게 바로 돈 청상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줘야 할 양이 100이라는데 근데 바로 80만 줬다 그러면 20 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의 땅값을 바로 받아갑니다. 그걸 청상을 증수한다 그래요. 그 다음 봐보세요. 바로 줘야 할 양이 100인데 바로 150을 줬다. 이걸 늘려줬다. 이걸 증환이랍니다. 이때는 150을 더 받았다. 이거 50을 더 받았죠. 이때 50의 땅값을 내 나라에서 시행자가 징수해요. 징수하는 청상금은 바로 부당이득의 성리라는 청상금으로서 내 나라에서 징수합니다. 이렇게 청상금을 징수할 권리, 교부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됩니다. 그래 이런 그 청상 문제를 우리는 환지 방식을 공부할 때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이 환지를 주는 방식은 여기 봐봐요. 정전 토지에서 개발된 토지로 이렇게 땅을 주는 방식, 이걸 평면환지랍니다. 평면환지. 그래 이렇게 환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환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개발된 토지로 평면적으로 주는 것을 바로 넘겨주는 것을 평면환지랍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재라든가 또 건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토지 소자들이 시행자한테 신청합니다. 나 땅만 받으면 다음에 건물일 때 좀 그러니까 시행자께서 바로 여기다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 가지고 건축물로 일부하고 구분 소유권이죠. 이 땅에 대한 지분을 좀 묶어서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시행자한테. 그러면 시행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건축물을 일부하고 그에 대한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함께 교부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입체 환지합니다. 이때 지자는 알죠? 땅 지자, 바깥줄 한. 그리고 거물이란 몸체를 세운단 말입니다. 세워 거물이란 몸체를 토지에 세웠다. 이걸 입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거물이란 몸체를 토지에 세워가지고 그것하고 땅을 묶어서 주는 걸 뭐라고 하냐? 입체 환지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입체 환지는 반드시 정전 토지 소유자라든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아까 이렇게 봐보세요. 적응한지, 감화한지, 증화한지 이런 것은 시행자가 직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전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또 여기 이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여기 정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정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정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뭐 H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 땅 안 받을래요. 환지 안 받을래요. 그냥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땅을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돈 주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걸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해서 환지 부지정 이런 말을 씁니다. 부지정. 그때는 땅값 주는 거예요. 환지 부정.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걸 환지 부정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시행자가 저 정전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받아서 땅을 안 주는 환지청을 할 수도 있고요. 정전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나 땅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라고 신청해서 그렇게 해서 환지 부정을 할 수도 있고 토지 면적이 너무 적다. 규모가 조그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토지 면적을 조정해 나가고자 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 부정하고 청상을 주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업장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될 때는요. 정전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부담을 좀 해야 합니다. 부담한 토지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때 왜 부담을 해야 하는 토지를 바로 이 시행자가 말이죠. 엄청난 사업 비용을 충당해서 개발해 주거든요. 그러면 정전 토지 소유자들은 아무런 그 공사도 하지 않고 개발된 땅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비용에 시행자께서 충당해 쓰세요라는 취지하에 정전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바치는데 그걸 토지를 부담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받아가는 땅 이름을 시행자가 받아가는 땅 이름을 채비를 그럽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이렇게 이건 내 몫으로 할 거야라고 채비를 정해서 사업을 해요. 이렇게 채비지. 이 빚자가 비용 빚자 바꿀채. 시행자가 그 사업하면서 충당해 여기 투하시켰던 사업비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하고 비용비 바꿔치긴다. 바꿔채거든요. 바꿔간다. 바꿀채거든요. 비용 빚자고 땅 짓자. 네, 비용하고 바꿔치기 해 나가기 위해서 받아간 땅을 채비를 한다. 이거 중요해요. 채비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누가 가져간다고요? 시행자가.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쾌적한 도시를 지금 조성해 나가고자 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까 엉망했던 그 기반시설 없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도로도 만들어야 되죠. 도로. 또 필요하다면 공원도 만들어야 되겠죠. 공원도.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뭐라 한다고요? 공공시설이. 이런 공공시설 부지도 확보해야 되겠고 채비로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500을 가지고 있었다. 5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다. 또 7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정전 토지를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시행자가 법에 근거해서 그 땅을 일부 주지 않고 보류시켜버려요. 보류시켜. 그 땅을 보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류지. 뭐라 한다고요? 보류지. 이 보류 중에서 사업 비용에 충당해서 땅을 빼내요. 그걸 채비를 합니다. 채비지. 그래 이때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자, 무슨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사업장일 때는 정전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부담을 해야 하는가? 환지 방식. 부담했던 토지는 땅값 받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는 사업을 하려고 개발계획 만들 때부터 정전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출발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 편입된 땅에 대하여 땅값 다 주고 소유권 넘겨받으니까 바로 토지 부담이 일어나지 않는 관계로 바로 개발계획 만들 때 정전 토지 소유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사업장일 때는 이렇게 개발되어 있지 않은 땅을 이렇게 개발해서 주겠다. 이걸 환지처분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환지처분. 땅을 다시 바꿔주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환지계획을 작성해요.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정하고 그 관할 지자체한테 가서 인가받아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 이 환지계획이니 환처분은 무슨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등장하는 용어냐? 환지방식이다. 환지방식. 알겠죠? 환지계획 작성한다. 환지처분한다. 청상을 주고받는다. 그런 것은 무슨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나온다고요? 환지방식.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봐봐요. 이 도시발사업 시행방식이 수용 상방식도 있고 환지방식도 있지만 또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혼용해서 하는 혼연 방식도 있다. 이렇게 시행 방식을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개발구역청에서 나갈 때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곳에다 청한다.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곳에다 청한다 그랬습니까? 개발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에다 청한다 그랬죠. 그래 내포 신도시니 세종시 건설적이니 동탄이기 신도시니 판교 건설했습니다만 판교 신도시 지금 제3기 신도시 만들려고 지금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쾌적하게 하나 조성하고자 할 때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에다 주로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미 이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택상가 공장이 건축되어진 이런 시내 이런 데서 바로 이 건축물이 건축 사용한 지 40년 정도 됐다. 그래서 노블랑십을 전락해서 노블랑십 밀집한 적을 다 철거가지고 다시 정비한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정비사업.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때 여기 봐보세요. 이때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땅에다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를 정해가지고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라고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은요.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은 다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개발해서 주택 건설 용지로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래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주거단지 조성 사업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개발해 주는데 상가 건설 용지로 개발해 준다. 그때는 상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개발해 제공할 때에 공장 같은 것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했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만들어 제공할 때 몰입센터 창고를 건축하도록 개발 제공했다 그러면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해 줄 때 바로 생태문화단지 조성사업자, 보건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자, 큰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팍팍 뚫어서 딱딱 밀어서 줬다. 이걸 시가지 조사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추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내용을 바로 용어의청에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용어의청을 보면 도시개발계획이란 뜻이 나오죠.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이란 반드시 도시개발계획 안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 2번 주거 체크하고 단지 체크해 가면서 주거 단지 조성 찾아요. 조성 사업 찾았나요? 주거 찾아 빠르빠르 단지 조성 사업 찾았죠. 또 상업 단지 조성 해석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통단지, 조사업, 산업단지, 생태문화단지, 조성사업. 보시다시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발구 안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단지 조성하고 그리고 그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211페이지.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개발계획 수립인데요. 그 상단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체를 보려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체를 보겠는데요.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도시개발 거기다 써놓으세요. 제일 위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절차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절차 되니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개발계획. 계획 없이 사업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개발계획을 바로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계획 다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로 이해하세요. 그 제목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걸 약자로 도시개발사업계획 이렇게도 하고요. 더 약자로 개발계획 이렇게도 하니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개발계획은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바로 국토개법상 12페이지 도시개발의 도시군관리 일정이었습니다. 도시군관으로 결정한 내용 6가지 했었잖아요. 용용용 기사집이 있었죠. 그중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 일정이냐? 구속력을 갖게 되는 도시군관리 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가 있게 되면 고시된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대로 그 사업장에서는 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바로 개발을 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꼭 포함시켜야 돼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해서 이 계획을 만드냐? 그 내용이 바로 215페이지 있습니다. 215페이지 있는데요. 215페이지 박스 하나 있잖아요. 그 개발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구역 위치 면적 꼭 밝히고요. 박스 안에 보면 1번 도시발구역 명칭도 밝혀라.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냐 상업단지 조성사업이냐 이런 명칭을 꼭 이 개발계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지정 목적, 사업 기간 이런 것들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 사업 기간도 밝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 도시발구역을 둘이상으로 분할해 나갈 것 같으면 분할하게 되는 그 내용이라든가 하나의 구로 그 결합해서 학교를 같으면 결합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시행자도 꼭 밝혀야 됩니다. 누가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시행자도 꼭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서 고시하고요. 그때 시행자에다 줄거 보세요. 이 시행자는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자 거기다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시행 방식도 꼭 포함해야 됩니다. 무슨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시행 방식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시행 방식은 242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240페이지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 법에 11명을 규정해 놓고 그 중에서 바로 이 도시발구역을 정해서 나가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 나가는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도 우리가 이따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을 통해서 저 도시공간 속에 인구를 몇 명 수용할 것인가 5만으로 채울 것인가 50만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개발계획 수립할 때 꼭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처리 그리고 바로 보건 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 도로 상하수도 주요 기반 설치 재원 조달 이런 것들을 쭉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용 방식을 택하게 될 때는요. 14번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14번 보시면 중요한데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되는 토지는 이것이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그리고 소유권의 권리, 강화권, 무료 사용 권리 이런 것들을 약도로 너무 기니까 토지 등이라 하는데요. 이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되는 토지 등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이 목록을 집어듭니다. 이걸 세부 목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 이 개발 계획을 통해서 지금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다. 그럴 때는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든 토지의 세부 목록, 세세한 목록을 꼭 개발하겠다 집어넣어서 이 계획을 고시합니다만은 이걸 세부록 고시라고 그래요. 그것도 쓰세요. 세부록 고시가 있으면 이 시행자에게요.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수용권이 시행자에게 수용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때 부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버틴 자들은 수용 방식일 때는 이때 이미 그 수용권을 시행자는 부여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걸쳐서 바로 강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아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누가 수립하느냐? 바로 211표 봐보세요. 211 보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권자가 누구냐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수립을 해서 여기 봐보세요. 아까 이 개발계획 내용에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아까 정확하게 면적 위치 어디다라고 포함을 하게 되죠. 명칭도 넣고 구역도 면적도 위치도 밝히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장소에다가 어느 정도 면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 도시 건설 목적은 뭐 상업단지 조성이다, 시가 정사업이다 등등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포함해서 바로 이걸 고시합니다. 여기 보세요. 고시하면은 바로 이 구역이 지정구시 돼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시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한 장소가 지정구시 됩니다. 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을 정확히 포함해서 딱 고시함으로써 그 사업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요. 아까 시행방식, 만약 환지방식을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환지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사업장일 때는 그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이 토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담한 토지에 대한 보상, 땅값은 받아가지 못하죠. 그 땅 가지고 아까 보리로 삼아서 채비지 그리고 공공설용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을 정해서 이 안에서 개발하겠다라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겠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 소재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 요건을 보면 그 내용이 한 장 넘어가면 나올 거거든요. 자, 그 넘어가서 보시면 212페이지 3번 1번 꼭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읽고 하면 잘 따라오세요. 212페이지 상단에 환지방식 적용지역 동의 1. 지정권자는 환지방식 동남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동의 요건을 보니까 이렇게 이 면적을 3등으로 나눠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동의 요건 꼭 알아두세요. 면적은 3분의 2 이상과 면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
총수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서 바로 밑에 가면 다만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수박원을 변경할 때 그 시행자가 줄 거예요. 국가 지방 자산체면 그따 줄 거예요. 국가 지방 자산체면 토지 소유 동의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그래 이 시행자가 누구일 것 같으면 바로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바로 동의 필요 없는가? 국가 지자체. 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발 계획을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수립할 수 있는데 시행자가 누굴 때요? 시행자가 그래 국가하고 지방자산체, 약자로 국지라고 하거든요. 국지가 개발한다 그러면 공용개발이거든요. 이때 국지가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 오히려 공공유 확보를 몽땅 하게 되어서 개발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지역의 땅값이 총체적으로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하락한 만큼 그 보상을 해서 보전해 줍니다. 그걸 강가보상금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썼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 밑에다가 이 경우 땅값 토지가격 하락이 있으면 써봐요. 이 경우 토지가격 하락이 있으면 감가 보상을 지급함. 감가 보상금을 지급함. 이렇게 감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270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270페이지. 몇 페이지요? 270페이지. 270페이지 그렇게 써놓고 감가 보상금. 이제 금방 여기 봐보세요. 국가 지방자산체 시행자 있잖아요. 거기다 줄 거 봐요. 다시 212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국가 지방자산체 줄 것이고 이네들을 행정청이 시행자 그래요. 행정청이 시행자 그렇게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청이 시행자. 국가하고 지방자산체를 뭐라고 하냐? 행정청이 시행자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행정청이 시행자 사업을 환지 방식을 정해서 했고 그로 인하여 사업을 하기 전에 총액보다 사업이 끝난 후에 총액이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그 보상을 해서 보전해 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감가보상금이라고 해요. 270페이지 가로 1번은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가셔서 복습할 때도 꼭 해보세요. 270페이지 보면 감가보상금에서 행정청이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에다 줄거 봐요. 밑에다 써. 국지라고. 국지. 누구라고요? 국지. 행정청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 그 총액이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는 토지가액 총액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한 감가보상금을 정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 감가보상금. 자, 가로 열고 환지 방식일 때 적용 그렇게 써놔요. 환지 방식일 때 적용. 이것은 무슨 방식일 때 적용되는가? 환지 방식일 때 적용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대단한 겁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다시 넘어오셔서 바로 214페이지를 보시죠. 214페이지를 보기 전에 214페이지 보기 전에 바로 다시 211페이지 봐봐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고 구역의 지정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이 개발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되거든요. 이 계획의 내용에다가 아까 여러 가지를 집어든다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조사해서 포함해가지고 딱 고시하면 고시된 이 개발계획의 내용대로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도시가 건설돼서 이루어집니다. 이 고시된 개발 내용은 고스란히 구속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먼저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도시발굴 중구시해요. 도시발굴을 딱 중구시하면 이 장소는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인 공적 계획적인 사업을 하려고 묶어놓은 땅인 만큼 여기에서는 이것은 금지됩니다. 이것은 금지돼요. 알겠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이거. 그래서 행위자를 딱 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개발 행위를 못한다라는 행위자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발굴을 딱 중시하면 행위자의 가제예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땅이 여기 도시발굴로 지정 고시돼 버렸다. 그러면 행위자니 가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가 수용 상방시효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논밭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거 누구한테 팔라고 할 때 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용당한대. 그렇죠? 뭐 당한다고요? 수용.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부로 누가 사지를 안 해. 또 팔지도 않아요. 만약 수용 상방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밤에 아까 토지상환증권 하나 받아놓을 수 있거든. 땅값 일부 받아놓고 토지상환증권 받아가지고 바로 다음에 개발된 땅을 시행자도 하나 받아서 원룸을 칠 수 있고 상가를 칠 수 있거든요. 고로 여기에 있는 땅 주인들은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인근 토지 소유자들도 여기가 새로운 쾌적한 도시가 건설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후광 효과가 발생해서 땅값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니까 땅을 팔라고 할까요? 팔지 않을까요? 팔지 않습니다. 고로 야, 땅 팔아라. 싸게 사가지고 되팔아서 그 투기행각을 벌일 수 있냐? 그런 투기꾼들은 여기에 이제 접근 금지입니다. 여기서 누가 안 통해요. 알겠나요? 그래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투기꾼들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어느 지역에 땅값이 막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정보가 새버리면 투기꾼들 먼저 와서 질러듭니다. 그런 투기꾼들을, 토지에 대한 투기꾼들을 미리 차단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행위자를 가하는 효과가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해버리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야, 이 안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할 거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해서 도시를 건설할 거야. 라고 이걸 나중에 수립고시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기 봐보세요. 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서 시행자 등장시켜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자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렇게. 이때 이게 중요해. 자, 어떠한 장소에서 도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이 면적이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미만이다.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2년 이내. 이상이다. 크다.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 크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엄청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 이 기간 내에 이 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냐면은 이 장소 아직 개발을 하겠다라고 결정 나기 전에는 누구도 눈독을 들이지 않았던 그런 지역. 녹지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 여지임, 비도시역 이런 데서 신도시 만들겠다 그러면 투기꾼들 먼저 정보 세버리면 먼저 찍어서 날쳐버립니다. 그런 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먼저 구역 지정고시에서 그 사업장을 확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투기꾼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 장소에서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을 중요해가지고 꼭 체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앞서서 개발구역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구역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경우 수가 있는데 그게 예해가 중요하다. 211페이지 211표 보면 바로 6가지가 있습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밑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 6가지를 꼭 알아주세요.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할 때, 생산녹지지역에서 개발할 때,
도시역예허직인 그 도시역예허직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시역예허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역예허직은 이 지역을 말하거든요. 보세요. 아까 저 전국토 있었잖아요. 전국토를 다시 변형해서 이게 국토다.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도시 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 알죠? 그리고 자, 이 지역 이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도시적 근교하고 농림지역 근교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그래 자연환경 보존지역 근처는 보존 관리지역, 농림지역 근처는 생산 관리지역, 도시적 근교는 계획 관리지역. 그래서 관리지역은 세 가지가 있다. 보존, 생산, 계획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보존인데 이 지역의 땅을 이쪽 땅을 도시적 예허직을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도시적 예허직. 알겠죠? 보생계 농자. 저 안은 도시역이고요. 여기 보시죠. 이 도시역은요.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다는 거 알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있죠? 알죠? 이 녹지역은 또 세 가지 있잖아요. 저 변두리에 산에 따라 정하는 보존 녹지죠. 농지에 따라 정하는 생산 녹지죠.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지정한 자연 녹지 알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구역을 정해 나가는 경우는요. 개발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투기바람이 일어날 리 없거든. 이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정해 놓은 상태라면 땅값이 올라갈 때로 올라갔으니까 투기꾼들이 거기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직 기반설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개발하려 생각도 못 해봤던 이런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도시적 예허지역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투기바람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먼저 사업장부터 확정해버리고 불시에 그리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한다. 생산녹지 지역에서 개발한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이 도시역에 있는 땅 여기 봐보세요. 도시역에 있는 땅 중 보존 녹지 지역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역에서 개발을 하는 도시건설 이거 못하게 막고 있어요. 도시적 중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산에다가 도시개발을 하겠다라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냐 못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래서 보존 녹지는 절대 정 못한다 이것도 알아주세요. 나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또 여기 도시적 예허지역에다도 도시적 예허지역에다 써놔요. 도시적 예허지역은 어디를 말하는가 아까 써놓으세요. 도시적 예허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적하고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을 한다 이것도 써놓으세요. 그것도 써놓으세요. 도시적 예허지역 뜻을. 그래 또한 어디에서 개발할 때도 그러냐? 지금 어디인지 알죠? 211페이지. 210페이지 그 박스 안에 3번. 보고 계셔요? 이제 4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여기 4번 이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땅이 이렇게 도시발굴 정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면적 대비 얼마 포함 안 됐어. 30% 이하. 왜냐면 미개발지가 약 70%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 도시발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될 때 주거적이 됐던 상업적이 됐던 공업적이 됐던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돼서 개발할 때요? 30. 수치 엄청 중요하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겨우 3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먼저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기술발전에다 체크해요. 국가기술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 중앙행정기관장과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하게 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국가기술발전에다 떠남쳐 놓고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 지원 못합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실에 도입했던 그 규정인데요. 그 하나, 국가 개발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이전 주체하고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확장할 때 이거 그 개발을 먼저 수립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 부지가 들어선다더라 해서 투기꾼들이 막 여기저기 지르는 우려가 있다 보아 불시에 이 구역을 먼저 중고시하고 나서 개발을 수립을 하도록 하자 해서 그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규모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할 때 먼저 구역 중고시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다. 그때는 무슨 적은 지정 못한다고요? 자연환경 보전적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야 여기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어? 좋은 생각 있으면 그 안을 바로 내봐라 라고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공모작 들어가지고 그거 좋은 안이 들면 반영해서 개발자 개발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먼저 구역 증후시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다. 6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함재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14페이지 나올 겁니다. 214페이지 보면 4번에 1번, 2번 보고 계셔요? 1번 보면 이 광역 도시계획이 부합 의무해가지고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다 동그라미 쳐봐요.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그랬잖아요. 그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그랬으니까 이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거든요. 도시군관리를 결정해. 우리가 12페이지에서 공부했어요.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루어지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일정이므로 이 도시군관리계획 일정인 이 계획을 여기서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 장소에 더 사항계획이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또 이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미래 청산을 제시하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 도시군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니까 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2번 중요한데 자 아까 이 면적 지정한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상이면 바로 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할 때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하도록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바로 주거부터 기능까지 줄 거 봐요. 주거부터 기능까지 줄 거예요. 주거부터 쫙 줄 거예요. 기능까지. 거기다 같은 말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복합적 기능이라고. 복합적 기능. 그것보다 복합적 기능을 표현하는데 복합적 기능이 이 말이 중요해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이렇게 신도시를 하나 크게 뭐 판교 신도시다 건설했지만 세종시를 건설한다 그럴 때에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00만 평 이상으로 개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크게 하나 만든다 이건데 이때 이 개발계획이 한번 고시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고시되면 고시된 내용이 구속력 있고 그 계획의 내용들만 도시가 건설된다고 그랬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를 하나 건설할 때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여기 봐보세요. 여러 가지 기능, 주거 기능, 그다음에 뭐 위락 기능, 뭐 교육 기능, 뭐 그리고 교육 기능, 그다음에 유통 기능, 생산 기능 이렇게 배치를 한다 합시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의 배치들 만듦에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결국 이 계획에서 고시한 배치되도록 이 도시가 건설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주거기능이 배치되면 여기는 단독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것들이 건축될 것이고요. 위락기능이 여기 배치되면 위락설인 유흥지점, 단란주점 중 150m 이상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업소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능 여기 배치되면 여러 가지 물류센터, 창고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기능 여기 배치되면 초, 중, 고, 뭐 유치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기능이 배치됐다면 생산실 여기에 배치될 겁니다. 이와 같이 봐보세요. 이렇게 기능이 배치되면
이건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부조화스러운 도시가 될까요? 여기 애들 주택가에서 초, 중고 애들 바로 학교 가려면 유흥가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유흥가를 지나가야 된다. 초, 중, 고, 유치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어때요? 도로가 주변에 유흥가 있으면 애들 교육상 좋을 게 있어 없어요? 하교할 때 애들이 유흥가 들락날락 하면서 하면 보기가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1학기는 저 뒤에다 배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 주택가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데가 1학기를 배치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도시민들이 유흥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택가에 살고 있는 주민과 여기 유락시를 이용하는 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건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당초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복합적 기능이 꼭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가. 330만 종대 이상이다.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서로 조화란 말 봐봐요. 서로 조화란 말을 2번, 3번 해봐요. 그러면 정말 조화져요. 여기 봐봐요.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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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 하면은 이렇게 하트가 들어가잖아요. 조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이 하트가 뭐같이 보여요? 삼상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330만 종대 이상인 그런 도시발구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수립하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수립기준, 기준은 다 누가 정하는가? 오른쪽 넘어가셔서 기준하고 방법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꼭 아십시오. 자, 넘어가셔서 자 217페이지 보면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자, 잠시 쉬었다고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도시발구를 정한다는데 이 지정권자가 누군가? 이 도시발구는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도시발구를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있고요.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 요청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정 제한자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이 파트를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십시오.